일본의 주간지 슈칸분신이 최근 일본이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베 총리가 엄청난 강도의 충격을 받을 만한 스케일의 폭로를 하였습니다. 일본의 사학법인 가케학원이 운영하는 오카야마 이과대학 수의학부가 지난해 새로운 수의학부 신입생들을 뽑는 과정에서 한국인 학생들을 모두 탈락시키기 위해서 이들의 면접 점수를 0점 처리하였다는 폭로인데요. 내용이 아주 구체적입니다. 슈칸분신의 기자가 문제의 대학교를 운영 중인 가케학원의 고위급 직원과 인터뷰한 내용에 따르면 수의학부 추천 입시에는 학과 두 과목을 보는데 내신 성적 평균 평점이 50점씩 그리고 면접 점수도 똑같이 과목당 50점씩 점수를 매겨 총 200점 만점으로 채점하고 있습니다. 즉 내신 총점 100점에 면접 100점씩으로 면접 점수가 무려 50%로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자, 그런데 한국 학생들이 이 면접 점수를 모두 0점 처리받았고 이 중에서는 면접 점수 10점만 획득했더라도 수의학과에 합격할 수 있었던 한국 수험생도 있었다 보도하였습니다. 여기서 더 충격적인 것은 이 학교 수의학부 교수진의 대답이었는데요. 슈칸분신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차별적 대우가 큰 논란이 되면서 수의학부 교수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의 수험생들의 일본어 능력이 매우 부족했다고 설명했는데 이 교수진의 말은 완전히 엉터리였습니다. 가케학원 고위급 직원은 시험 자체가 모두 일본어로 표기되었고 이 중에는 만점에 가까운 성적을 거둔 한국인 학생도 있었는데 이들이 일본어를 못했기 때문에 떨어뜨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사태의 논란이 심화되면서 아베 총리가 받고 있는 타격이 상당하죠. 그 이유가 바로 오카야마 이과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가케학원의 이사장이 아베 총리와 둘도 없는 친구 사이이고 아베 총리가 가케학원이 수의학부를 신설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준 문건들의 속속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이죠. 당시 일본의 문부과학부 마츠노 히로카츠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 총리실이 가케학원의 수의학부를 신설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기 위해서 국가전략특구 등의 카드를 활용하려 한 문건들이 발견되었다 라고 밝혔고 야당이 제기한 19개의 문건 중에서 무려 14건이 실제로 확인되었다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1966년 기타사토 대학에 수의학부 신설을 허가해준 뒤에 지금까지 수의사 과열 현상이 지속되면서 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아베 총리의 친한 친구가 운영 중인 대학교에 무려 50여년 만에 처음으로 허가를 해줘 의심이 증폭됐었는데 실제 문건들이 이렇게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폭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국 수험생들의 심각한 차별 대우를 한 정황들이 너무나 명백하게 밝혀지면서 아베 총리의 아킬레스건이 다시 한번 재부각되고 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니혼 게이자의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검찰은 아베 내각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었던 가와이 가스유키 전 법무상과 그의 아내 가와이 안리 의원의 비서를 체포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들의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인데요. 이들은 지난해 7월 있었던 일본 참의원 선거 기간 동안 홍보를 도운 운동원 14명에게 204만엔 우리 돈으로 2,040만원을 건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루 15만원이라는 법정 한도를 명백히 초과한 금액인데요. 아베 총리의 핵심 측근인 가와이 전 법무상은 이미 이번 혐의로 불명예 퇴임했고 그의 아내마저 의원직 박탈이라는 초유의 위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의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한국 정부가 아랍에미리트 장사정포 킬러로 불리는 전술 지대지 유도탄, KTSM 등 첨단 무기 수출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약이 체결되면 한국 간 아랍에미리트 간 군사 협력 관계가 더욱 밀접해지고 한국산 무기 수출 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에 추진 중인 KTSM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장사정포 공격을 사전에 포착해 제거하는 킬체인 전력 중 하나입니다. 2010년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추진된 2012 번개 사업을 시작으로 2014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가 민간기업과 함께 만든 단거리 탄도 미사일입니다. 체계 개발은 2017년 7월 끝났기 때문에 2019년 배치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사정에 의해 2021년에 실전 배치될 예정인데요. 이번 한국형 벙커버스터는 군이 전략적 수출을 목적으로 미국의 수출 허가가 필요한 부품까지 국산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벙커버스터라는 이름에 걸맞게 KTSM은 적 갱도포가 숨은 진지를 입구체로
아예 박살내고 군단 작전 범위 내에 적 중심을 타격하는 미사일로 군단 포병에서 운영하는 MLRS와 천무 등과 함께 운용될 탄도 미사일입니다. 이렇게 현무2 생김새와 비슷하지만 임무가 완전히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북한의 수많은 갱도진지에 한 방씩 먹여주기 위해서는 KTSM은 가능한 싸게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KTSM은 현무2와 같은 전략적 가치는 없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외부 관련 사항이 어느 정도 노출되어도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무기체계였습니다. 그래서 KTSM은 개발 및 양산 예산과 일정 등이 모두 외부에 노출되어 있으며 미국의 허락을 받아 군용 GPS 칩을 장착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전파 재밍에 강력한 군용 GPS를 탑재한 이상 관성 항법 장치와 같은 다른 유도 장치들은 가능하면 저렴한 것들이 탑재되었는데요. 이렇게 제작이 되어도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충전된 추진제 또한 열 경화성 소재보다 경제성이 뛰어난 열 가소성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무2와 달리 KTSM은 자신의 임무에 맞는 정도의 적절한 성능에 가능한 저렴한 가격을 추구한 탄도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KTSM은 크기와 외형은 물론 성능도 ATACMS와 많이 닮았습니다. 일각에서는 김치 테킴스라 부르기도 하는데요. 요격 회피 능력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KTSM은 1형과 2형 그리고 표적 탄도미사일 K-배츠 파생형이 있습니다. 1형은 지상의 고정 발사대를 사용하고 600mm 구경의 사거리 180km이며 2형은 기존의 MLRS를 대체할 K239 이동식 발사 차량 텔에 탑재할 예정이며 사거리는 290km입니다. 1형은 2020년부터 지상작전사령부 예하 화력여단의 배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2형은 현재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 2형 모두 지하 수미터 깊이까지 관통하고 들어가 엄청난 탄두의 폭발력으로 갱도를 붕괴시켜버리는 한국형 벙커버스터 개발에 맞춰졌으며 공산 오차는 10m 이내로 수차례 시험 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탄두는 모두 500kg짜리 관통형 열 압력탄으로 일명 기압폭탄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열 압력탄은 넓은 지역을 파괴하기 때문에 지뢰지대 개척에 이용합니다. 그러나 KTSM 탄두는 관통형으로 만들어져 일정 부분 지하를 뚫고 들어가 지하 갱도 내부를 모두 소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일 발사대에서 수초 이내에 4발을 발사할 수 있는데 이는 단시간에 대량으로 목표를 파괴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요. 또한 목표 지점 정확도가 향상돼 한 발로도 표적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로 진행한 벙커버스터는 다른 미사일보다 저렴하면서 벙커버스터의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과거 B-29를 비롯한 폭격기들이 하늘을 날아다니며 폭탄을 투하했던 제2차 세계대전은 항공기의 지상공격이 얼마나 위력적인지를 실감하게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폭격의 공포에 시달리던 세계 각 정부, 군 지도자들은 지하 수십 미터 지점에 콘크리트 벙커를 만들어 은신했습니다. 일반적인 폭탄으로는 파괴할 수 없는 지하 벙커는 세계 최고의 공군력을 지닌 미국도 해결하기 힘든 난제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발된 것이 벙커버스터 폭탄입니다. 벙커버스터는 지하 벙커를 파괴하고자 미국이 개발한 폭탄인데요. 벙커버스터는 걸프전으로 인해 세상에 이름을 알리게 됐습니다. 1991년 1차 걸프전쟁 당시 이라크군은 사담 후세인 대통령 집무실과 주요 군사령부 등을 지하 벙커로 옮겼습니다. 다국적군은 압도적인 공군력을 동원해 이라크군의 지하 벙커를 공격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데 미 공군은 지하 벙커를 파괴할 신무기 개발에 착수했으나 전쟁 중인 상황에서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 육군에서 쓰던 8인치 야포의 포신을 활용해 2주 만에 BLU-113 벙커버스터 폭탄을 만들었는데 훗날 GBU-28로 이름이 바뀐 1.1톤짜리 벙커버스터는 286kg의 고성능 폭약에 레이저 유도 장치를 추가하고 파괴력과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탄두가 지상에서 곧바로 터지지 않고 지하 30.5m를 뚫고 들어가 폭발하도록 설계됐는데요. 이 폭탄은 1991년 2월 말 바그다드 외곽의 공군기지에 위치한 이라크군 지하시설 공격에 처음 사용됐습니다. 지표면을 뚫고 지하 깊숙이 파고 들어간 벙커버스터는 거대한 폭음을 일으키며 목표물을 완벽하게 파괴했는데요. 벙커버스터의 위력을 확인한 미군은 1997년 GBU-28 벙커버스터에 위성 항법장치와 관성 항법장치를 결합한 GBU-37을 개발했습니다. 날씨 변화에 따라 사용에 제약이 있는 GBU-28과 달리 악천후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개량 작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됐습니다.
2001년 아프간 전쟁 당시 미국은 탈레반과 오사마 빈 라덴이 이끄는 알카에다가 만든 지하 요새를 공격하기 위해 수도 카불과 칸다하르 등지에 벙커버스터를 투하했습니다. 하지만 2003년 이라크 전쟁에서 이라크군이 1차 걸프전 당시보다 훨씬 더 튼튼한 지하 벙커를 만들면서 벙커버스터 한 발로는 지하 시설을 파괴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이에 따라 미군은 60m 두께의 콘크리트를 뚫을 수 있는 GBU-57을 새로 개발하기에 이릅니다. 무게가 14톤에 달해 미 공군 폭격기에서 주로 운영했는데 한국 공군은 2013년 GBU-28을 처음 도입했습니다. 이 무기는 파괴력과 성능이 기존 폭탄과는 달랐기 때문에 미국은 GBU-28을 전략무기로 분류, 수출을 엄격히 통제했으나 북한에 잇따른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로 한국군의 전략적 억제 능력 강화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판매를 허락했습니다. 한국공군은 F-15K 전투기에 GBU-28 폭탄을 장착해 유사시 지하 핵시설과 휴전선 일대 갱도진지에 설치된 장사정포 지하 벙커 내 전쟁 지휘시설 등을 격파한다는 계획은 이미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벙커버스터는 미국이 전략무기로 분류될 만큼 첨단 기술과 파괴력으로 기존 다른 폭탄들과는 쓰임이 다른 것입니다. 한편 이번에 아랍에미리트가 KT-슴을 구매한다면 이란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랍에미리트는 오래전부터 이란을 최대 위협으로 꼽아왔습니다. 시작은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세 개의 섬에 대한 영유권 분쟁 때문인데 1968년 영국이 걸프 지역에서 철수한 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섬 시르바니아스, 아부무사, 아부 누야이르에 눈독을 들였는데요. 1971년 12월 아랍에미리트가 독립하자 이란은 노골적으로 이 섬들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했고 1992년 3월 아부무사를 무력 점령합니다. 이후 지금까지 아랍에미리트와 이란은 이 섬 영유권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란은 잘 알려지다시피 북한과 긴밀한 관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은 이란에게 핵폭탄과 미사일을 비롯한 무기 기술은 물론 땅굴 굴착 기술도 제공했는데 이란은 특히 탄도미사일 부대를 대부분 지하 갱도에 배치해 놓았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2015년과 2016년 지하 갱도에 있는 탄도미사일 부대를 관영 매체를 통해 자랑하기도 했을 정도인데요. 이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레바논 헤즈볼라와 팔레스타인 하마스에게 기술을 전수하기도 했는데 이는 미 육군 정보보안사령부와 중앙정보국도 공개한 내용입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이런 이란과 60k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병력은 정예라고 평가받지만 병력이 7만 명에 불과합니다. 반면 이란은 정규군과 공화국 수비대를 합쳐 53만 명인데요. 게다가 북한, 시리아와 손잡은 뒤 소형 고속전과 무인기, 탄도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 확충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아랍에미리트는 이 가운데 탄도미사일을 가장 위협적으로 보고 있는데 2011년 미국으로부터 사드 2개 포대를 19억 6천만 달러, 하나 2조 3,700억 원에 사들였으며 이어 EU 군수기업으로부터 조기경보용 정찰위성 2기를 도입해 운영 중입니다. 이런 아랍에미리트에게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이 지하시설 파괴 무기였습니다. 미국의 GBU-57 막 벙커버스터와 같은 무기가 좋지만 아랍에미리트 공군에는 이를 실을 대형 전투기가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지상 고정식의 파괴력을 갖는 정확한 미사일이 필요했는데 한국의 KT-슴이 가장 적절했던 것이죠. 또한 거리도 가까웠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탄도미사일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랍에미리트와 이란의 대치 상황에 한국형 벙커버스터가 딱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한국이 실전 배치도 아직 끝나지 않은 KT-슴을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하는 것은 과거 양국 간의 협정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KT-슴 수출과 관련해 양국은 현재 계약 규모와 세부 조건을 논의 중인데요. 또한 아랍에미리트의 한국 국방과학연구소와 같은 기관을 설립하는 데 협력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번 KT-슴 수출로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지도자 간의 두터운 친분을 생각하면 사우디아라비아에도 한국형 벙커버스터가 중동 지역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촉진제 역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가장 한국적인 무기는 세계에서도 통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한국형 벙커버스터의 선전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이야기거리를 얘기하는 꺼리튜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아베 정권이 집권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소비세 인상으로 인한 소비 침체가 이어지고 있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아마추어적 대응으로 일본 국민들의 불만은 이제 아베로 향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편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일본 경제가 지난해 4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마이너스 1.6%로 이런 상태가 1년간 지속된다면 성장률은 마이너스 6.3%가 되는 엄청난 폭락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1분기도 마이너스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면서 아베노믹스가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베노믹스란 무제한으로 시중에 돈을 푸는 양적 완화와 정부가 돈을 써 경기를 띄우는 경기 부양,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내수를 끌어올리고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입니다. 2월 19일자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파이낸셜 타임스는 아베 정부가 7년 동안 내놓은 성과가 거의 없다고 평가하면서 일본은 저축에 비해 부족한 소비를 늘려야 하는데 소비세를 올려 소비를 막았다며 아베 정권의 결정을 비판하는 사설을 게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18일 사설에서 일본의 소비세율 인상은 큰 실수였다고 혹평하면서 많은 사람이 경고한 대로라고 지적하며 1997년과 2014년의 증세 때와 같이 일본 경제의 공격을 초래했다는 견해를 냈다고 합니다. 마나미치 아다치 UBS 이코노미스트는 일본 경제가 매우 취약하고 암울하며 충격적인 수준으로 나쁘다며 코로나19 사태로 곤욕을 치르기 전부터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중국 수출 감소, 중국산 부품 공급 마비로 무역이 타격을 입고 해외 관광객의 30%를 차지하는 중국인뿐만 아니라 한국 관광객 급감도 직격탄이 됐다면서 올해 1분기도 마이너스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며 경기 침체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일본은행 총재는 인터뷰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일본 경제의 가장 큰 불확실성이라며 감염 확대가 경기에 영향을 주면 추가 금융 완화책을 주저없이 구사하겠다고 말했지만 일본 정부가 지난해 12월 25조 엔을 푼 데 이어 지난 1월에도 13조 엔을 추가로 풀었지만 부양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미 강력한 통화 완화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아베 정권이 또다시 경기 부양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일본 경제뿐만 아니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부실한 대응에 일본 국민들의 불만이 매우 큰 상황인데요. 각종 도덕성의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돈을 계속해서 푸는 이른바 아베노믹스로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아베 정권에 대한 불만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주 원인은 무엇일까요? 2월 19일자 프레지던트 온라인에 따르면 크루즈 사태의 주 원인으로 아베 정부의 허술한 대응을 꼽았습니다. 충분한 감염 대책을 세우지 않고 검역을 실시해 격리되어 있는 사람에게 감염을 확산시키는 결과가 나왔다며 이는 범죄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감염병 전문가인 이야타 교수의 충격 고발까지 이어지며 아베 정권의 허술함에 일본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교수는 아프리카의 에볼라와 중국의 사스 등 여러 전염병을 경험했지만 감염에 대한 공포를 느끼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크루즈에 갔을 때는 비참함에 마음이 무너지고 자신도 감염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감염증 대처에서 처음으로 하는 것이 의료 종사자의 몸을 지키는 것인데 전혀 지켜지지 않았고 감염 경로를 파악하지도 못했으며 전문가는 한 명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위험하다고 생각해 조언을 해도 들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충격적이지만 일본에는 질병예방관리센터가 없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아베 총리를 비롯한 지휘계통에 감염증 전문가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전혀 없는 안전한 그린존과 바이러스가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레드존을 나누어 레드존에서는 완전히 방호복을 착용하고 그린존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구별하는 것이 철칙인데 이런 그린존과 레드존의 구별, 감염자나 의심 환자와 접촉할 때의 절차, 감염증 대책의 기본인 데이터 수집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아베 정권은 세계를 향해 검역이 완전히 기능하고 있다고 계속 말해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베 정권은 눈 가리고 아웅식의 행정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베 정권의 이런 실정에 대해 일본 네티즌들의 의견을 살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문제가 있을 때마다 도망가서 은폐하기를 반복하니까 이런 비상사태에 뒷북 대응해서 국민을 지킬 수 없는 거야.
지금의 내각은 이제 두 번 다시 국민 여러분의 생활을 지키고 싶다고 말하지 말고 이 내각을 일반 사람들로부터 격리하면 좋겠다. 정부와 후생 노동성이 감염증 대책에 아마추어나 다름없는 감염증 대책으로 사람을 배에 태웠다. 그 결과 의료 종사자와 스태프에게 감염이 퍼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의료 종사자와 스태프는 이제 통상 업무, 즉 각각의 병원으로 돌아간다. 거기서 원내 감염 확대, 병원 폐쇄, 환자 사망, 의료 붕괴라는 것. 정부와 후생 노동성은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오히려 압력을 가해 입을 틀어막는다. 여기가 우한인가? 이번 건도 그렇지만 전문가의 과학적인 의견을 먼저 듣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일본의 최대의 결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 후생노동성, 관방장관을 비롯한 강요의 멤버를 보면 과학을 뒤로 두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검역의 의미부터 가르치지 않으면 지금의 정권에서 유감스럽지만 대책을 세울 수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보신을 위해 허위 답변을 반복하는 나라의 정상, 지금의 일본은 정말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베 총리의 위기관리 능력 결여는 친구인 모모타 씨마저 지적했듯이 절망적이다. 세계 각국에서 크루즈선이 제2의 우한이나 코로나 바이러스 배양선이나 국가적으로 굴욕적인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단 음성 결과가 나온 승객들의 하선이 시작됐다. 그들이 대중교통을 사용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정부는 100% 감염 확대가 없다고 판단했을 것인지 의문이다. 앞으로 감염자가 확인되지 않은 지역에서 하선자를 감염원으로 하는 추가 감염자가 나올 경우 아베 정권은 책임을 지고 총사퇴해야 한다. 외국인 승객에게서는 정부의 대응 실수에 대해 소송 위험도 생각할 수 있다. 정권이 나쁘다고 할까? 원래 일본에 CDC와 같은 강한 권한을 가진 전문가 조직이 없는 것이 문제. 후생 노동성이 일본판 CDC를 만들고 싶지 않은 이유는 대체로 이해한다. 일본에서는 역사적 경위로부터 이과가 매우 경시되었기 때문에 사무차관을 정점으로 하는 사무관의 고급 관료들이 기관 따위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제도라고 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일본의 관료 조직에서는 이과 기관들은 한 단계 아래 신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하기보다는 원래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다. 데이터의 은폐도 큰 문제이지만 원래 데이터를 취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 더 비참. 취해야 할 데이터가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 없다라든지 그러한 레벨이거나 하는 것은 아닐까? 그것과는 별개로 승무원이 자유롭게 배 안을 돌아다니며 승객과 직접 접촉하고 승무원들은 같은 방을 쓰는 상황이 되면 격리도 파탄난다고 한다. 과학 경시가 아니라 논리적 사고의 결여. 완전 격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14일간이라니 아무런 의미도 없고 바로 해산이라니 믿을 수 없어. 전혀 봉쇄가 안 되어 있어. 전문가가 아니라도 알 수 있는 것. 요점은 사고가 정지되어 있다는 것. 이번 하선으로 감염이 확대될지도 모르겠네. 진짜 과학 경시인 것 같아. 크루즈선의 진두지휘에 후생 노동성 관리가 책임자로서 지휘를 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사태를 야기시켰느냐는 것이다. 감염증 전문가가 진두지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검역관이나 중앙관청의 관리가 지휘를 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사탐험대였습니다.